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임대인 파산 사건에서의 환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파산 사건에서 임차 목적물 환가 관제인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입니다. 개요. 본 자료는 임대인인 채무자가 2개 이상의 부동산,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 부동산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환가 방법과 그 사례에 관한 거다. 임차 목적물의 환가 방법 및 사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 그러죠. HUG 허그와 임대차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020년 전에는 거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보증보험 활성화 안 됐습니다. 2020년, 21년 이후에는 이제 많이 활성화됐지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산관제인이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소정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고 채무재산법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해지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해 임차인과 합의 해지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서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합의 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 및 그 시기가 관건이므로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에 관하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 해지는 신중히 해야죠. 해지만 해놓고 보증금 못 돌려준 꽝이죠. 합의 해지를 할 경우에도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는 많이 실시됐죠. 근저당권자가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집행권한을 받은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파산 선고 당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제인은 경매의 중지 또는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 경매를 중지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를 속행시켜 임차 목적물을 매각하여 청산하고 파산재단에 편입될 배당의 유무를 기다려볼 수는 있었죠.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관제인은 근저당권자에게 파산 선고 사실을 알려 임의경매 신청 의사의 유무를 타진하거나 채무자의 이자 연체 사실을 조사하여 일정 기간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를 기다려서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근저당권자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찾기 어려워 근저당권자의 경매의사를 타진하기가 어렵고 이자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사정에 따라 임의경매를 진행하지 않거나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NPL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부실채권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따먹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이제 충분히 120%, 130% 설정돼 있고 그 목적물 평가를 해서 자기네가 선순위면은 굳이 빠르게 넣을 필요가 없죠. 이자까지 따먹을 요량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환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채무자죠. A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12명입니다. B 다가구주택은 9명, C는 12명, D 빌라는 임차인 1명을 수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4년 6월 10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 선고 당시 위주택은 모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 다가구주택은 2024년 4월 17일 매각되어 6월 20일 배당기일이 지정되어서 임의 매각을 검토하거나 진행할 시간이 없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즉시 경매 속행 및 채무자 지위 승계를 한 후 경매 매각을 통해 매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빼고 나머지 한 1,800 정도를 파산자한테 편입했네요. 그 다음에 B 다가구주택, B주택은 이 B입니다. 2024년 8월 23일 3회 매각길에 매각되어 10월 25일 배당길이 지정됐는데 시세가 5억 7천입니다. 이 주택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 합계가 1억 8천, 서대문 세문서 압류가 4,400, 고양세무서가 7,600, 인천세무가 1,700.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 채무가 2억 3천이므로 임의 매각을 할 실익이 없고 자신이 보증금이 3,700에 불과한 소액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외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5억 7천만 원 상당의 다가구 주택을 11개의 임대차 계획을 인수하면서까지 매수할 것을 제의하기도 어려우며 이미 제2의 매각기일까지도 유찰되고 12명의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공인중개사가 의뢰할 수도 없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경매 속행 신청을 한 후 경매 매각을 통해 매각을 마치고 배당금 10만 원 받아왔습니다. CD주택도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경매 속행 신청을 한 후 임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의 매각을 하려면 이제 근저당권까지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매각 가격이 형성돼야 되죠. 임차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임차인에게 매각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각 의뢰가 있죠. 파산관제인이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 목적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이 매매대금 채권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등해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자기 보증금으로 이제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얘기죠. 뭐 1억 5천이 시세가 형성되는데 보증금이 1억 3천이다. 그럼 2천만 원만 내면 되죠. 그래서 2천은 파산재단의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매수를 거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 주변이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에 관한 중개 의뢰를 하여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이때는 이제 공인중개사 비용도 재단 채권으로 비용을 대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그 파산재단이 있으면. 문제점은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 또는 제3자의 가격 협상이 참 어렵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 보증금이 다소 소액인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소액의 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다가구 주택, 그것도 수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권까지 인수하면서 매수할 이유가 없고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시세에 맞게 매수할 매수인을 이거를 이제 5억 7천이면은 뭐 한 6억 정도의 살 사람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임의 매각은 상당히 어렵다는 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성북구 소재 3개의 필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A빌라, B빌라, C빌라를 순차적으로 신축하면서 새마을금부터 토지 매수 비용과 건축 비용 등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피담보 채무로 하여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갑은 빌라 신축 후 이 각 빌라를 임대했죠. 그런데 2020년부터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시세 하락, 건물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 중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이런 소식을 알게 된 임차인들은 갑을 형수죄로 사기 고소했으며 갑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지금 다세대 다가구 빌라의 모습입니다. 관제인은 면담과 기록 검토를 통해 이 각 빌라가 만약 임의경매 1회 매각길에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및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변제한 후에도 파산재단이 넉넉하게 형성될 수 있고 만약 1회 매각기일에 유찰되고 2회 매각기일에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및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에 따라 이민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갑을 설득했다. A빌라 및 그 부지 매각. 갑은 과거에 중개 일을 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을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이 빌라 중 A빌라를 자신이 직접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파산관제인과 가격 협상을 한 끝에 매매계획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서 인수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합산액에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되 다만 이 경우 위 차액만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와 임대차 보증금의 합산액을 전액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파산관제인은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임차인들 중 이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퇴거한 임차인을 설득하여 판결 원리금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공인중개사가 인수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액수를 감액시켜 차액의 액수를 증가시키고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연체 차임을 보태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무와 임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매각을 마쳤고 파산재단은 이제 형성하지 못했다. 일단 매각 마치는 걸로 끝나야죠. 비빌라 부지 및 임의 매각. 비빌라는
경매 감정가가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 및 임대차 보증의 합산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충분히 파산재단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일부 불법 건축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과징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제인은 갑을 설득하여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 환급금을 수령하여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복구하도록 한 후 이를 제3자에 매각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및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고도 2억 원 상당의 파산재단을 형성했다. 경매는 취하됐고요. C빌라는 경매 감정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및 임차보증 합산액을 변제하기 부족하였으나 파산관제인이 부족한 금액을 B빌라를 매각하고 형성된 파산재단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C빌라를 매각하였고 수령한 매매대금과 파산재단 일부를 합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및 임차보증금 합산액을 전액 변제한 후 매각을 마쳤다. 최종 결과 파산관제인은 갑소유 이 각 빌라를 모두 임의 매각하였고 임의 매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파산재단에 의한 매각이면 파산 절차에 의한 매각은 임의 매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제 경매로 인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임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게 지금 현행 실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재단채권, 파산채권을 모두 배당한 후에도 파산재단이 남아서 이를 갑에게 반환했다. 따라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경매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사, 임차 목적 및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의매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사이트, 입찰 사이트를 통한 임의매각, 뭐 공고매각이죠. 공고매각도 뭐 항상 임차인의 퇴거 문제가 문제죠. 퇴거. 그렇죠? 그다음에 형식적 경매를 통한 이건 비용이 문제죠. 비용이 문제입니다. 경매 비용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허구가 개입 안 된 경우에는 한 대여섯 가지 방법, 형식적 경매, 대법원 사이트, 공고매각, 임의매각, 임의경매, 강제경매, 속행 그 정도로 아니면 뭐 임차인이 매수라든지 그런 대여섯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게 이제 허그가 개입함으로써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